일단은 아무래도 고액 네.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네. 요 질문을 먼저 드려도 네. 뭐 실례가 아니면 좀 말씀 듣고 싶은 게 네. 요즘에 뭐 초고액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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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장 보시면서 그분들은 네. 어떤 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네. 지금 네. 투자의 어떤 이런 네. 변화를 혹시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일단 자산가들의 특징은 좀 급하지 않다라는 거.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반도체가 핫하니까는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 자산 불어나지 않겠다. 그게 포모죠. 네, 뭐. 네, 이 포모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항상 좀 판단 미스가 이제 거기서 오는 것 같고. 이게 따라다니다가 그냥 네. 내 계좌 녹아나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장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산가분들 보면서 항상 저도 배우는 건 뭐냐면은 뭔가 화려한 투자 전략보다는 그냥 사실 버티는 거, 그냥 보유하고 있는 오래 거. 가져가는 네, 거. 오래 가져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전원주 씨가 또 엄청 핫하잖아요. 하이닉스 오래 보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분이 뭐 이 주식 시장을 엄청 잘 알아서 뭐 이렇게 그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아니고 그냥 오래 보유했던 거죠. 좋은 주식을. 예, 뭐 그분이 뭐 밸류가 어떻고 뭐 네. 이런 거보다는 네. 되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싸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20년인가 좀 들고 계신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산가분들 대부분 재테크의 특징은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트렌드를 따라서. 예. 네. 그리고 항상 세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예.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참 그걸 지키고 유지한다는 어렵죠. 게 어렵다라는 거. 네. 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저희 이런 채널 보시면서 전문가들 말씀 듣고 하시는 것도 결국은 나도 좀 고액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그렇죠. 또 로망이 네.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어쨌든 뭐 반복적으로라도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일단 시장이 지금 자산은 되게 많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주식, 네. 채권, 부동산 뭐 어떻게 되게 대체 투자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네. 국내 시장은 완전 네. 주식에 거의 뭐 네. 몰빵하다시피 올인하다시피 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네. 어떤 식으로 하는 이게 사실은 네, 네.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조언드리는 방향은 사실 국내 증시는 약간 좀 반도체가 거의 끌고 가고 있고 좀 쏠림이 심하죠. 네, 쏠림이 이제 사실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결국 담지 않으면은 내 성과가 이제 좋지 않거든요. 사실 수익률도 안 나오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이게 또 다음 섹터는 무엇이 될지, 뭐 원자력이 될지, 뭐 조선이 될지,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사실 그걸 알아채기가 어떻게 너무 알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시장을 사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인덱스를 사는 거다. 네, 인덱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이런 지수 자체를 사는 방법이 ETF를 활용을 하면은 너무나 이제 쉽고 맞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시장을 사는 전략이 요즘은 가장 좋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트렌드를 놓쳤을 때 수익이 뭐 저조해지거나 손실을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즘만큼 ETF의 네. 장점, ETF 투자의 장점이 네, 이렇게 두드러진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좀 지수가 중심에 인덱스 중심에 이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네. 결국 이제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게 계속 우상이 이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는 결국에는 계속 성장해 왔고 결국에는 네. 그 국가가 뭐 소멸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가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기업의 매출은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수 역시도 좀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실제로 과거 이렇게 제가 한 5년 적립식 수익률을 한번 봐봤어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는 S&P 500이 5년간 적립식 투자 매달 했을 때 한 66% 나옵니다. 현재.
이게 5년을 네. 한번 네. 일괄로 넣고 5년이 아니라 그렇죠. 매달 매달. 얼마씩 어쨌든. 네, 네, 아, 네. 66%. S&P 500이 66%. 네, 나스닥이 한 81% 정도인데 코스피가 무려 132%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와. 코스피는 최근 1년, 그렇죠. 한 6개월에 이렇게 확 이제 올라간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미국 지수가 좀 낮아 보이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죠. 미국 지수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매년 좀 비싸게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네. 그 불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는 네. 거를 계속 사는 거니까. 네, 매수 단가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서 거죠.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조한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자산 배분을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S&P, 나스닥, 코스피를 1대1로 딱 세팅을 해놓고 적립을 시작을 했다라면은 네. 지금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40% 정도 더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코스피가 좋구나. 미국을 줄이고 코스피를 늘리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 코스피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 지수를 더 사는 거죠. 이게 리밸런싱의 이제 정석이라는 거죠. 네. 야, 근데 네.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 실제로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게 달리는 말을 내가 어느 시점에 딱 거기서 딱 하차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제 어렵죠.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원래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도 네. 더 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안 갈 것 같으면 네. 그걸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두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인덱스, 네. 그 다음에 좀 덜 오른 종목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덜 오른 뭐 S&P 500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네. 많이 오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코스피나 코스닥 쪽은 좀 줄이고 네. 이렇게 가는 게 네.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네. 아마 어떤 분들은 근데 확실히 반도체는 갈 거잖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네. 인덱스 좋은데 네. 반도체 네.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그런 ETF 상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섹터 바스켓 상품들. 네.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ETF 투자가 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런 좀 섹터 투자로 결국 많이 가는 그걸로 저는 이유를 찾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ETF 투자를 하는 거는 시장 전체를 사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고자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렇게 좀 섹터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개별주 투자 방식과 그냥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내가 선택한 섹터가 항상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그렇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또 사실은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이 섹터라는 것은 마치 이제 유행처럼 한번 이렇게 잊혀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뭐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처지거든요. 이랬을 때 나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투자가. 투자는 좀 저는 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단장님 괴롭혀드리려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은 계속 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현실적으로 네. 만약에 지금 자산 배분을 네. 주식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덱스 150 이런 인덱스를 네. 일단 100이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네. 그런 심리를 그래도 좀 네. 감안해서 반도체는 네. 이를테면 섹터 ETF는 뭐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네.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주식이나 ETF만 중심으로 좀 만약에 네. 이 초보자들한테 단장님이 네. 자산 배분을 좀 짜주신다면 네.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은 뭐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으나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항상 이런 지수가 적어도 한 50%는 가져가야 된다. 지수가 50%. 네, 지수가 한 50% 정도 가져가고 네. 그 지수 내에서도 뭐 미국을 중심으로 둘지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그렇죠. 둘지 이것도 이제 선택인데 이제 저는 좀 미국이 항상 그래도 절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고요. 지수가 전체 50인데 그 중에 네. 절반은 네. 미국, 그다음에 네. 절반은 우리 이렇게 하면 네. 나누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중국도 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덱스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적어도 한 10%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개별 섹터 ETF 많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좀 로봇 이쪽도 ETF 투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 네. 그다음에 로봇. 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 이게 좀 분명한데 로봇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뭐 이렇게 뭐 제2의 애플이 될지 테슬라가 될지 이거 예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오히려 ETF를 활용을 너무 하면은 좋죠. 네, 너무 이제 편하죠 네, 투자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섹터는 저는 반도체와 로봇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해서 전체로 보면은 한 30% 정도 이제 가져가고 있고 또 뭐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어색한 섹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럽 이런 쪽도 좀 선호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럽은 뭐 그냥 유럽 인덱스가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명품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인덱스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 중국이랑 비슷한 정도로 10% 정도.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금이나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것도 지난번에도 한 네. 5에서 10% 정도는 네, 네, 네. 포트에 담는 거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에서 10%는 네. 그쪽 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정리를 하면 백승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보자분들한테 조언하는 게 지수에 어쨌든 절반을 담그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한국에 우리 거에만 다 몰빵하지 말고 네. 미국, 우리 그다음에 중국 한 10% 정도 네.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좋겠다. 그다음에 섹터는 반도체하고 로봇 네. 요거를 한 30% 정도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유럽 뭐 귀금속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수가 아니라 네. 명품 쪽 네, 유럽이 센 게 명품. 강한 데니까 네,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쪽 그렇게 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귀금속 금 여쭤본 이유도 네. 지금 사실은 그 주식만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핫한 상품이 네. 있다 그러면 네, 금, 네. 은인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도 엄청나고요. 네. 근데 또 며칠 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네. 또 반등을 해서 오늘 네. 오늘 새벽에 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네. 좋게 보십니까? 그냥 뭐 가격적인 요소만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금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달리잖아요. 네. 네, 확 커졌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된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 투자는 어떤가를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저한테 금은 채권보다 조금 더 좋은 안전자산의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이 이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이게 주식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안전자산이 생각을 해요. 아니라 요즘에는 네. 진짜 무슨 투기자산, 위험자산 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뭐 은 같은 경우는 하루 30%가 이제 그러니까요. 빠지기도 했었고. 그걸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할을 좀 다르게 보면은 저한테 보면 좀 매력이 떨어졌고 저는 좀 안전자산 개념으로 이제 봤는데 근데 투자자산으로 금을 보면은 S&P와 코스피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매력적일까?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매력은 또 못 느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만큼 선호도가 네. 좀 네. 금이나 은이 이렇게 네. 높은 거로 들리지는 않네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는 금을 좋아하는데 이게 투자자산으로서는 경쟁력이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네. 사실은 오늘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네. 작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고 아마 올해도 네. 계속 네. 금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뭐 급락했다고 해도 한 이틀 정도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익 실현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세금 네. 문제가 따라붙게 되다 보니 네, 네. 뭐 이런저런 비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좀 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네. 조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현물 투자, 그러니까 그렇죠. 실물을 이제 골드바 같은 네, 거. 골드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ETF와 같은 이제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제 각각 장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성공 확률도 저는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처럼 그 실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귀찮아서라도 잘 안 팔게 돼요. 이제 하지만 이제 실물 투자의 이제 단점은 비용이 좀 높죠. 부가가치세를 그렇죠. 내야 네. 되고 또 때로는 이제 세공비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관에 대한 부담, 뭐 사실 뭐 그 부피가 크지는 않겠지만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집에 막 1kg짜리가 몇 개 있으면은 이게 뭐 여행을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지구 다닐 수도 네,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 그리고 뭐 화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 현물은 금방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래 네. 가격이. 그리고 매수가와 이제 매도가가 좀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격의 불투명성이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이제 전자 거래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실물 거래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실물 금을 사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는 있지만 글쎄요. 내가 이제 보관을 하지는 않으니까 주식이랑 똑같네요. 네, 주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이제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장점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라는 거. 아. 네, 물론 이제 현물도 뭐 갖다 팔면 세금은 없지만 금융 상품을 이용을 하면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서 10,000원의 네. 차익을 얻었는데 네. 그건 그냥 고스란히 다 내 비과세인 거죠. 거다. 네. 다만 실물로 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국거래소 금 거래가 가장 인기가 많고 효율도 가장 좋고 마지막이 이제 ETF를 활용을 하는 건데 ETF의 장점은 거래 단위가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지금 1g당 한 25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매달 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ETF는 뭐 10,000원, 20,000원 요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쓰면은 좋을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세금 부담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투자가요 일상이 되고 이제 수익도 이제는 이제 많이 나는 편이고 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보다 이제 주식 투자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만약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서 6,000, 7,000, 뭐 10,000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잃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제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네.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내가 낸 이익에 대한 세금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좀 전에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산가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이 절세 부분, 이 부분과 이제 연결되는 네. 건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절세 계좌를 이제 쓰는 겁니다. 절세 계좌, 네, 뭐 IRA ISA, 같은 거, 네, IRP, IRP 같은 네, 거 참. 그리고 뭐 연금 계좌. 이게 연금 이제 계좌. 대표적인 이제 절세 계좌들인데 이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도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뭐 ISA 계좌 연간 2,000 넣을 수가 있고 뭐 연금 계좌도 뭐 1,800만 원 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30대, 뭐 40대까지만 보더라도 한도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좀 목돈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는 이제 한도가 터무니없이 이제 그렇죠.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첫 번째는 미국 주식. 그래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는 조금 더 높은데 그 양도소득이다 보니까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보료랑 좀 이게 건보료에서 연결이 안 돼. 네, 건보료의 대상이 안 된다 네, 이거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선호를 했던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활용하는 게 바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축성 보험 하면은 요즘에 누가 저축성 보험 하지?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나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다 펀드나 ETF로 이제 운용이 되는 상품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수익을 내려면 지금 금리가 네, 계속 저금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좀 한도의 제한 없이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 이유가 노후에 행복하기 위함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에 연금 소득 뭔가 인컴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내려면 연금과 같은 자산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험사에 이제 연금 자산을 좀 활용을 하면은 비과세 소득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ETF라든가 펀드 네. 이런 데에서 이 적립금을 운용을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수익을 네. 내야 되는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근데 보험사 그 표현이 뭐 이래도 이제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네.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보험사 애들이 증권사 애들만큼 네. 운용 수익을 내나 네. 뭐 이런 네. 식의 생각들. 아, 우리가 생각할 그렇죠, 때는 그렇죠. 운용은 뭐 증권사나 뭐 네. 운용사 쪽이 전문이고 그렇죠. 보험사는 그냥 채권 장기 채권 많이 사서 그냥 네, 그거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약간 그렇죠, 그렇죠. 올드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네, 건데 네. 어떻습니까? 보험사 네. 쪽의 운용 수익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보험사도 그냥 백화점의 개념인 거고 거기에 펀드와 ETF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가입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똑같은 상품을? 네, 똑같은 상품이 여기 입점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 ETF와 그 펀드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걸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나, 보험사에서 거래를 하나 수익률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죠. 이제 물론 이제 사업비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세금 혜택이라는 차이도 글쎄요.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보험사라서 운용을 못한다. 이제 그런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꼭 부자들만 아니더라도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네. 조금 이제 자산을 네. 쌓아가는 젊은 네. 우리 2030 분들도 한번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네. 저축성 보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네. 한번 좀 그런 네.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도 하고 수익률도 네.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백성호 단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또 자산 배분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